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지난 1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통계청의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향한 순이동자 수는 129만 7,75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90.3%가 경기도로 9.7%는 인천으로 향했으며 연령별 순이동자 수를 보면 30대와 40대, 50대 등 청년 및 이른 중년층의 이동이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얼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요, 다시금 꿈틀거리는 재건축 시장의 규제라던가 혹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보유세 강화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여러분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과 시장 흐름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요, 가장 강력한 처방전,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규제에 맞서서 시장의 상승세 쪽에 과연 어느 쪽이 이익이 될까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년 기자회견이 엊그저께 열렸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끊임없던 규제에 덧붙여서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규제는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더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규제책은 많이 남아있고 시장이 이 시점에서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처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부의 이제 의지가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면역이 생겨서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처방에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겨우 5년 전 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겨우 5년 전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대폭락을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올라있던 상황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해외 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급격한 폭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투자 심리, 매수 심리 자체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경기가 반등을 했었죠. 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운영하시던 정부에서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 경제의 큰 틀에서 우리도 같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세계 미국 내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담당하던 2위, 4위, 13위 그룹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투자를 했던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안 좋은 최악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증시의 급격한 하락도 이뤄지고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는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085 지수에서 892로 55%가량이 시총이 증발했다라고 하죠. 증발을 해버립니다. 시장은 완전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돼요. 돈을 내가 여기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이 아예 그냥 전액 손실, 마이너스 뭐 200%, 300%가 우습게 일어나던 시절이 이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된 큰 사건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투자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메리트 자체도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수 경기가 최악의 침체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바닥을 치게 되니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은행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저리로 해줄 테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을 하자. 빚을 내서라도 제발 좀 집을 사달라라는 경제부총리의 발표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 일로인 상황이 5년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나 DTI 같은 규제를 우선은 합리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든 사람이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 목적이든 간에 집을 더 쉽게 용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나라에서 마련을 해줄 테니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급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규제 완화책을 쓰기보다는 은행을 먼저 살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 결과적으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산층 이하 계급,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계급의 주택 담보율을 굉장히 높여서 많은 대출을 해줬다가 회수가 안 돼가지고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은행부터 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립각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각각의 시장 심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시작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프라임이 있고 알트A라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이라는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있었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산층 이하 계층에다가 주택의 과도한 어떤 상승세에 힘입어 가지고 그 주택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많은 대출을 해줬다가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회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이 부도가 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은행에서는 굉장한 어떤 공포심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이 거품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뤄지는 이 자산 가치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은행이 잘못해서 담보대출을 좀 과하게 해줬다가 우리도 미국발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은 경제 파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포심이 은행에서는 존재를 했던 거고요. 이 파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거품이 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LTV, DTI를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좀 발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제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는 새방을 벗어나서 은행에서 규제를 우리가 풀어줄 테니 최대한 많은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자가 주택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국민을 이제 새빵살이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좋은 얘기였는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완전히 동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유동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정부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공급을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 공급이란 얘기가 나왔죠. 기존에 있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주택에 대한 뭐 이런 등기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집도 충분하게 지어주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 활성화시켜서 모든 가정들이 자가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마스터 플랜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기는 당연히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족이 실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의 부동산이 주가 됐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심리였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던 그 아파트 가격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죠. 급격하게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의 폭락을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수의 문제도 있긴 했었지만 해외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외세의 영향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무서운 거죠, 부동산이. 이거 지금 사놨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굉장히 그 수요 심리의 악영향, 악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집을 사라고 하고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이 세 축에 대해서 불신관계가 큰 상황이 2005년 전에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집을 사더라도 내가 그냥 실거주할 집만 알아보는 거고 이게 투자로서는 완전히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5년 전에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을 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희대의 망언이라고 저희가 했었죠. 그 이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 있었던 주택 가격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되죠. 바닥을 쳐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대책 내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제발 여기 좀 사달라라고 하는 지금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남 3구만 빼고 서울 내 전 지역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요. 전매 제한을 완화합니다. 분양권을 받았을 때 더 비싼 가격에 팔든 싼 가격에 팔든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때에 맞춰서 이미 발표를 했던 공급 방안을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 어쨌든 간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얘기, 그 얘기도 나왔고 취득세율도 감면해주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발의를 합니다. 다 똑같은 정책이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정책, 이때 나왔던 정책을 거꾸로 뒤집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고 싶은 심리예요. 지금은 너무 올라와 있는 시장을 좀 내려놓고 싶은 심리겠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발의안이 나왔고요.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을 내놓았는데 결과는 계속해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완화책을 썼더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시작점에서 2013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였는데 공급 확대 방안,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그다음에 해외에서 그런 모기지 사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중위 가격이 한 4억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현상이 이뤄졌고 여기서 추가 완화 제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대출 규제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살짝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부동산이 다시 한번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위치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예전에 4억대 중반에서 머물러 있던 서울 집값을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세로 돌려놨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도 많이 해주고 내 적은 자본으로 전셋집을 벗어나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심리를 이제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대책이 나왔죠. 정부가 바뀌고 나서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을 또 확대했죠. 그리고 나서 담보대출 강화를 했습니다. 많이 대출을 못 해주게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3기 신도시 발표라든지 종부세 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고 종부세를 더 강화했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했고 투기 지역도 이제 육아원 초과 시에 또 DTI를 적용을 했고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머물러 있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좀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여정부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여정부에서 했던 시행책이었고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도 똑같은 규제책에서 똑같은 상승폭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완화책을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짝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8.2 대책, 6.19 대책, 패키지 대책이라고 했죠. 잠시 숨고르기 하다가 면역이 생기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쭉 이어지다가 9.13 대책이라는 초강력 대책을 또 하나 내놓게 되는데 또 주춤합니다. 오름세가 잠깐 주춤하죠. 약간 내림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면역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올라갔죠. 쭉 또 이어집니다. 또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12, 1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사를 이제 큰 주사를 3방을 놨는데 앞서 2방은 면역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됐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13 대책 이후도. 자,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던 2 대책을 적용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면역이 생겼고 그 면역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2번은 이 정부 안에서만 2번의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돈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 부동산 심리도 읽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결국 부동산을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학습 효과를 이미 수차례 겪어오고 지금도 또 겪는 상황이에요. 거점 부동산의 상승세는 온갖 개발 호재와 이런 규제책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수요층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2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아이러니하게 상승세를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규제를 썼으면 부동산이 내려가겠지 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면역이 생겼고 얘네 또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 수요층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요층의 심리를 완전히 무시했죠. 나는 전세를 들어서라도 강남의 교육 특구에 우리 딸을 보내서 좀 유명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고 싶다. 이런 실거주 수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지구랑 가까운 쪽에 난 죽어도 살아야 돼. 이런 실거주 수요의 심리를 완전히 무시한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심리 파악만 가능하다 그러면 돈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걸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랑 실거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실거주 수요만 핀셋 정책을 펴서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거고 투자자 시장을 건드리면 실거주 수요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제로 내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전세 수요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수요를 움직인다는 거는 전세 경쟁을 부추기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 실거래가에서 전세가 이만큼 더 비중이 차지하게 되면은 낮은 갭으로 인해서 현금 부자들이 투자를 하기 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두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뀔까요? 수요층에 대해서 어떤 일정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승세를 꺾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거주 세력에 대한 이제 핀셋 규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출 규제라는 거는 내 집을 실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잠궈놔 버리는 거니까 투자 세력은 지금 실거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언제까지 움직일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정책이 뭐 또 딴 게 또 나온다? 딴 게 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가 현금을 들고 다시 한번 오름폭이 급격하게 일어날 시점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 대기자들은 이제 전세로 전환되겠죠. 대출을 못하게 해놨으니까요. 내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은행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 전세입자들을 그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거주자들이 전부 다 전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미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받았던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시중에 현금 자산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부동산만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증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규제를 했는데 왜 자꾸 오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심리적인 결과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과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시장이 상승세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오를 만한 지역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배를 오신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이호종 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가져와 주셨는데요. 2호선 지나는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를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대 입구역 근처라고 하니까 명문대 근처의 오피스텔 특별히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네, 우선은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한정돼 있죠. 이제 주거용 큰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 전부 다 1, 2인 가구 위주의 어떤 수요층 타겟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서울대 입구역이 봉천동 일대는 서울시 권역 전체에서 가장 1, 2인 가구 수요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까지 총 4개 대학이 반경 한 3km 내에 전부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2호선을 따라서 강남 업무지구라든지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노선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1, 2인 가구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생활 직장인의 거주지가 강남이 너무 비싸고 여의도도 비싸기 때문에 이 중간에 끼인 이 서울시 관악구 안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호재에 떠나서 이제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이제 여기 여의도에서 신림동 지나서 서울대 정문역이 새로 이제 생겨서 그쪽까지 개통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서부권 좀 이렇게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 공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서부선 경전철은 이제 그 세전역이죠. 그 증산동 바로 옆에 지금 이 굉장히 재개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연희동을 거쳐 여의도 업무지구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환승역으로 여기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소형주택이 밀집돼 있어야 좋은데 1, 2인 가구 수요층이 많은 대신에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 이쪽에 어떤 공급 대비 수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폭이 당분간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상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까지고 이 지역은 굉장히 1인 가구에 맞춤형 어떤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은 전세를 받던 월세를 받던 세입자 기준으로 굉장히 옵션이 좀 풍부하고 입지가 좋아야 되는 당연한 그런 투자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대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는 전세를 받으실 때는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에 월 90만 원까지 가능한 지역이에요. 실제 대출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는 한 6천만 원 약간 내려가서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많게는 6,200만 원 안쪽이면은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의도와 강남 모두 이 출퇴근이 편리한 바로 관악구 봉천동의 원룸 구조 복층형으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호종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무료 세미나 소식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똑소리 나는 정보 만나러 이분 모셨습니다.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찾으러 두 지역을 가볼 텐데요. 어느 곳 떠나볼까요? 네, 오늘 서울 안에서 도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영등포와 그다음에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심권 중에서도요, 영등포구와 또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서초구에서 각각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영등포구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이네요. 1호선과 5호선 교차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토론구조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볼게요. 시세는 약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한 가지 노선만 지나는 곳은 이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1호선과 5호선 지나고요. 또 교통편이 여러모로 편리해 보이는데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이제 그 영등포로 와봤는데 바로 이곳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신길동. 그래서 이제 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신길역이죠. 신길역을 도보 약 한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역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 3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의도를 바로 이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직장인 수요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그 녹지 환경 또한 또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등포구는 굉장히 이러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참 서울 안에서는 이 직장인, 업무 시설과 인접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임대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를 품고 있고, 그리고 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만 봤을 때에도 지금 가산 구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약 15만 명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6만여 명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형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등포구는 굉장히 그 교통시설이, 교통 라인, 그러니까 전철 라인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이 중에서 2호선과 9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에 따라서 대학가들을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그러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직장인 수요와 그다음에 이 학생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 안에서 이 소형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영등포구라면 서울 3도심이니까 저희가 개발 호재를 빠뜨리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자, 제가 입지 설명 드렸을 때 이곳은 그 굉장히 그 지하철 라인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곳의 전철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5호선, 9호선, 그리고 여기에 KTX까지 이렇게 총 5개의 노선이 운행 중인 곳이 현재 영등포구입니다. 그만큼 이 전철 라인,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2개의 노선이 추가 연장이 된다는 점이죠. 지금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신림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2개의 노선이 이미 계획 단계가 아닌 착공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번 그 물건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신길역 주변인데, 추후에는 이 2개 노선이 들어섬에 따라서 더 많은 노선, 역세권으로 더 많은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적인 호재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공하는 그 시기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이곳 바로 영등포는 굉장히 노후화된, 슬럼화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이라는 그러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 뉴타운 또한 지금 현재 계속 그
그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고급 주거 단지로 형성 중인 곳이 바로 신길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 굉장히 그 저층의 공장가들로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곳이 조금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바로 이제 창작 문화산업, 그리고 이제 핀테크 산업, 바로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조업 융합 산업,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산업 문화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노후화된 그러한 이제 그 지역을 뭐 어떠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이렇게 육성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일대가 어떠한 이제 주거 환경이 더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철도 호재만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데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따져보셔서 미래가치 보시고 선별을 오신 것 같아요. 자,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투룸 오피스텔인데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어서 선별을 오신 것 같은데요. 살펴볼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신규의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에는 이미 30평형대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후반대를 지금 시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투자한 이러한 소형 주택들도 바로 가격을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이곳은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룸입니다. 바로 이제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임대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 가격으로는 2억 7,500에서부터 2억 8,500.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으로는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출을 안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최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실투자금은 6,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 투룸 오피스텔 가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영등포구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이 어떠한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있는지, 추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의도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여의도 금융지의 중심지, 서울의 중심지인데, 이 금융 단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하죠. 바로 영등포의 생활권까지. 그에 따라서 이 금융 종사자 역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백화점이면 백화점,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공원이면 공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층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특급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만 운행하는 전철 라인뿐만 아니라 바로 KTX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두 개의 노선, 바로 신림선과 신안산선을 지금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망까지 어떻게 보면은 특급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업무 시설이 있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소형 특화 설계로 인해서 1, 2인 가구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요. 실제로 거주하기에도 주변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좋고요. 거기다 미래가치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일 텐데요. 어떤 점 주의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일대에 어떤 수요층이 있는지, 업무 시설이 있는지, 또는 대학가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꼭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월세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월세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꼭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차익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 일대에 있는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세나 차익에 관한 부분 연락 주셔서요.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오피스텔 점검하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특별히 상가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가격 만나보시죠. 자, 2억 6,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네요. 자, 역시나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상가를 선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입지가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서초구 하면은 명문 학군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서초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아파트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소형 주택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제 교대역 일대, 바로 지금 이제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상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교대역이죠. 바로 이제 교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2호선과 3호선입니다. 바로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 그 교대역이고, 참 이러한 얘기도 있죠. 2호선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셔라,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를 정차하는 곳이 바로 2호선인데 2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남역 또한 이렇게 이제 바로 한정거장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단에는 남부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역 또한 이렇게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신분당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 위치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헤란로와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대로입니다. 테헤란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헤란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그 직장인 수요층 또는 그 업종이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이러한 수요층들로 인해서 공실률이 어떻게 보면 현저히 좀 낮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상가 투자할 때는 대형 평수도 물론 좋습니다. 대형 평수도 물론 좋은데 이 소형 평수가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이유가 이 임대에 대해서 공실률이 조금 더 낮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형 평수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임대 수요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상 복합으로 이루어진 상가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자, 투자에 유리한 2호선 그리고 3호선까지 교차된 교대역이라고 해요. 테헤란로와 이어지는 서초대로 근처라면은 개발 호재도 굉장히 좀 폭 넓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그 강남구에 굉장히 이제 개발 사업 그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바로 GBC입니다. GBC. 예전에 이제 한전부지였었죠. 그런데 이곳을 그 현대차 그룹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100년을 내다보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막바지 어떠한 이제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 어떠한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서냐, 이렇게 봤을 때 이곳은 관광 단지입니다. 어떠한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을 대표적으로 두고,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앞에 바로 이제 영동대로는 공원화를 시키고, 또 여기에서 총 이제 4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그 지역으로 발전되는 게 바로 삼성동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동에서
이 그 교대역까지 그 테헤란로와 그다음에 서초대로를 따라서 직선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혜를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까이 봤을 때 롯데 칠성 부지입니다. 지금 이 군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교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제2의 롯데타운이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좌우측으로 봤을 때 서초구 안에 대형 업무단지가 들어서죠. 바로 이제 서리풀 터널 그 상단부에 대형 업무단지가 들어서는데, 이곳 역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체에 의해서 그 매입을 하고, 그리고 또 상단부에 이렇게 미래형 친환경 업무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대역 일대 주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업무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역의 경쟁력 또는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격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요, 교대역 초역세권을 상가라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인 것 같은데 과연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번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3억 8천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으로는 3천에서부터, 그리고 월세로는 100만 원에서부터 12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대출을 안고 실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실투자 금액으로는 4천만 원에서부터 6,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부터 서초구 서초동 상가에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셔서 자세한 가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가 투자는 관심이 있으시면서도 조금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보통 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 주거용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 또는 토지, 이러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생각을 할 때에는 목 좋은 자리의 상가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역을 보시게 되면은 신규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공급되는 상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희소 가치가 있는 상가이고, 그리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서의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폭넓은 임대 수요층을 수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새로운 업무시설 또는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강남구의 안에서 상업시설로서도 임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임대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고 오피스로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서울의 이런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무료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죠.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자, 일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까지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세미나. 자세한 정보는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보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확인 가능하고요. 본부장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은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